오늘 2회니까 두 번째 고향. 우유니 사막이 볼리비아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는 삶은 닭, 점심에는 튀긴 닭, 저녁에는 구운 닭. 그래서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마. 안녕하세요. 네, 콤파스 제2회 토크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콤파스에서 커피 무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이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콤파스 로스터리에서 이제 로스팅을 담당하고 있는 J2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이세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콤파스 커피에서 생도 소싱과 QC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호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볼리비아입니다. 그래서 볼리비아 커피뿐만 아니라 여행, 음식, 커피 산지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럼 오늘은 뭐 볼리비아 커피만이 아니라 뭐 여행, 그러니까 다큐 같은 느낌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1회 때랑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서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볼리비아 친구들한테 그냥 볼리비아는 저의 제2의 고향이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볼리비아 너무 매력적인 나라이고 하나하나 살펴보면 또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 생각합니다. 페루 가서는 또 페루가 제2의 그래서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마. 볼리비아가 저의 2의 고향이라고. 오. 그래서 오늘 2회니까 두 번째 고향. 좋네요. 볼리비아는 좀 생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나라인지 먼저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남아메리카 대륙의 중앙부에 위치한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는 이유가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도 아시아권에서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세 나라가 동아시아 3개국이라고 하는데 세 나라의 사이가 아주 그렇게 친하진 않잖아요. 거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미도 페루랑 볼리비아랑 칠레 세 나라가 딱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페루가 우리나라 같고 칠레가 일본 같고 볼리비아 중국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오래전 역사 속에서 볼리비아가 전쟁에서 져서 바다를 뺏긴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없어요. 칠레가 이긴 거예요? 칠레가 이겼죠. 그래서 이렇게 칠레가 길게 이렇게 다 가진 건가요? 그렇죠. 바다를 다 차지했다고 보면 되죠. 근데 다행히도 페루는 바다가 아직 근데 볼리비아만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게 무역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항공이 아니면. 그래서 보통 바다가 없는 나라들은 되게 가난한 나라 중에서도 더 가난한 나라들이 많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해상 교역이 없으면은 국가가 발전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볼리비아는 기름도 나오고 광물도 엄청 많고 농사도 엄청 잘 되는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엄청 가난해요. 나라가 커요? 크진 않죠. 그럼 볼리비아 사람들은 평생 바다를 보기 기회가 많이 없겠네요.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뭐니 해도 볼리비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우유니 사막. 저도 이제 여행하는 걸 좋아하고 여행 프로그램 하는 걸 좋아하는데 우유니 사막이 사진에 나올 때마다 너무 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지금 4명 중에 볼리비아를 갔다 온 사람이 벌써 2명이나 있어요. 저는 2015년도에 우유니 사막 때문에 처음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10년 됐네요? 네, 딱 10년 됐어요, 올해. 우기라고 해서 한국에서 겨울에 출발했었고 바로 가는 직항이 없었어가지고 미국을 들렸다가 페루를 갔다가 볼리비아 들어가는 버스를 타고 들어왔을 때 27시간, 28시간 걸린 것 같아요. 우유니 사막이 주는 감동, 광경 이런 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고 다시 가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갈 수 있다. 라파즈라는 데에서 우유니 사막까지는 3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혼자 여행하면서 그 라파즈 시내도 너무 이뻤었고 특히 야경이 진짜 이쁘더라고요. 야경. 네. 다들 우유니만 생각하는데 사실 라파즈를 못 보면 볼리비아를 다 본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사진 속에 보이는 곳이 육로 국경이에요. 페루에서 육로로 다리만 건너면 바로 볼리비아가 나오는데 분위기가 너무 다르달까요? 자, 두 번째로 좀 알아보니까 죽음의 길이라고 또 유명한 관광지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 얼마나 그게 위험하고 무서우면 죽음의 길이라는 이름이 붙었나요? 산지를 다녀보신 분들은 물론 뭐 아주 좋은 데를 다녀보신 분들도 있겠고 근데 저는 페루랑 볼리비아를 주로 다니는데 산지를 좀 다녀보면 데스로드가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이게 관광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나 저기는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던데. 여기 사진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데 네. 관광지처럼 개발을 매우 많이 해놨고 뭐 여기 자체가 해발고도가 막 엄청 높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 2,000m 정도? 그 산에 그냥 옆에 비탈에 길을 만들어 놓은 거고 이제 관광으로 많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짚라인도 있어요. 타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갔던 일반 산지를 방문하는 사진들을 보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진 한번 보시면 저게 데스로드 아닌가요? 데스로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냥 일반 농장에 방문하는 길인데 지금 운전자가 자칫하면 조금 졸면 뚝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순간 상식. 저런 길을 가다가 옆에 강아지 집처럼 이렇게 조그만 집이 되어 있고 십자가가 그려 있으면 누군가가 거기서 떨어져서 죽은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추모하는 자리가 이렇게 군데군데 있습니다. 많이 있나요? 와, 있군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아까 간판에서 보던 그 데스로드가 위험한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커피도 다 저기를 통해서 나오고 수출되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커피도 다 저기를 따라서 오기 때문에 커피가 비싸다라고만 치부하기보다는 그들의 노력을 좀 생각해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단순히 이제 로스팅해서 생두만 받는 입장이었으니까는 저렇게 현지 사진 보니까는 비싸도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겠다라는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열악. 여러분들이 다른 커피 산지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볼리비아는 제가 본 모든 산지를 통틀어서 가장 열악한 곳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볼리비아는 우유니 사막, 데스로드, 파지에서의 야경 그 정도 보면은 그래도 상징적인 건 다 봤다고 하겠나요? 근데 그게 사실 그게 끝이 아니라 뭐 사실 볼리비아가 브라질이랑 인접한 곳에는 아마존도 있고 와. 그래서 포토시라고 하는 수크레라고 하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도시도 있고 갈 데가 정말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우유니만 딱 찍고 그냥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기안84가 그 알파카랑 막 사진 찍고 싶어서 했던 거기가 라파지예요? 기안84가 까나비예요? 알파카랑 사진을 찍고 싶어 했던 곳은 페루이죠. 쿠스코입니다, 거긴. 볼리비아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뭐 페루 같은 경우에는 미식의 나라 식재료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들었는데 그 바로 옆 나라인 볼리비아는 산지 가면 사실 뭐 먹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근데 먹을만 합니다. 먹을만 한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걸 먹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침에 닭, 점심에 닭, 저녁에 닭. 근데 아침에는 삶은 닭, 점심에는 튀긴 닭, 저녁에는 구운 닭 이렇게 한 3일만 먹으면 더 이상 닭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제가 여행 다녔을 때는 저는 닭 요리보다는 홍어 요리도 많이 봤거든요. 잠깐만, 그건 민물에 사는 거예요? 그쵸. 네, 아. 그때 라파즈에서 좀 식사를 많이 했었었는데 라파즈 옆이 호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호수에서 나오는 홍어가 특거리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만처럼 생긴 그런 음식이 있더라고요. 네, 살테냐라고 부르는데 페루에서는 엠파나다라고 부르고 볼리비아에서는 살테냐라고 부르는데 살테냐가 굉장히 아침 식사로 많이 먹는 망토처럼 생긴 건데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고기가 들어있으면 소고기 도장이 찍혀있고요. 돼지고기가 들어있으면 돼지고기 도장이 찍혀있고 육즙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쵸. J2가 이야기했던 거는 라파지기 때문에 가능한 잘 사는 사람들이 닭닭닭 먹지 않거든요. 다양한 먹거리들을 먹게 되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 시골로 가면 닭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오히려 좋아하겠네요. 아니 궁금한 게 제가 최근에 브라질 닭 이제 사진을 봤는데 우리나라 닭이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볼리비아 닭도 좀 우리나라 닭이랑 좀 다르게 운동을 생겼는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너무 질긴 닭다리를 맛볼 수 있는. 네, 좀 크던데? 그렇죠. 거의 목소리. 날지 못하는 새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사진 보시면 그냥 닭으로 만들어진 아주 자연스러운 요리인데 그 옆에 있는 게 뭐냐면 유가라고 하는 건데 육가. 그 뿌리에 열리는 뭐 고구마 같은 근데 고구마보다 섬유질이 더 많이 있는 그런 뭐 아침 식사로 먹는 그런 그러니까 농장의 카사바 메뉴. 그런 카사바랑 느낌. 비슷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 삶은 거 많이 먹고요. 두 번째 디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쌀이 주로 있는데 더운 동네로 갈수록 쌀이 좀 있어요. 얘는 지금 닭이 아니라 얘는 돼지고기를 구운 거고요. 야채가 아주 조금 있는데 제일 힘든 먹거리 중에 포인트는 뭐냐면 야채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 매 끼니마다 저 정도의 양배추 내지는 양파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세 번째 디쉬는 볼리비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베큐예요. 그래서 저거는 소고기고 위에 감자 한 알과 야채 조금과 밥이 있는 요 디쉬가 그냥 볼리비아 사람들이 외식하면 제일 많이 먹는 그런 메뉴예요. 그래서 볼리비아 까라나비에 있는 중앙광장 옆에 가면 요런 가게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술도 한잔 마시고 가족끼리 외식도 하고 그런 건데 제가 올해 처음 먹어본 밥이에요. 저기 뭐냐면 아까 안남미 같은 쌀로 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 치즈를 넣어갖고 약간 걸쭉한 느낌이 나는 죽 같은 느낌이랄까? 또 리스토랑 또 다른 거예요? 리조또랑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탈리안 리조또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 먹는 재미는 없네요, 여행 가서. 재미가 없죠. 그래서 항상 라면을 갖고 다니고 김치를 갖고 다니고 뭐 그렇습니다. 뭐 이제 좀 커피 얘기를 좀 해볼까요? 볼리비아 커피가 한국에서 인기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들한테 좀 많이 알렸다고 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타벅스 리저브 가면은 볼리비아 싱글이 웬만해서는 거의 다 있더라고요. 사실 볼리비아 커피가 생산량은 극히 적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뭐 유명해질 만한 그런 거리가 있는 그런 생산국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스타벅스에서 왜 볼리비아를 주목할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블렌딩 커피로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배가 없기 때문에 운송수단이 비행기가 대부분이어서 블렌딩용 커피를 비행기에 태워서 갖고 오면 플러스 10,000원. 과연 여러분들은 10,000원짜리 카투아이를 비행기 태워서 20,000원이 되면 과연 쓰실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스타벅스 아까 이야기했는데
스페셜티 커피 중에서도 볼리비아에서는 3가지 품종 정도를 주로 많이 재배하는데 게이샤, 파카마라, 자바 이렇게 3가지 품종 정도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종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 커피 중에 로스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커피들은 뭐 SL 시리즈도 있고 뭐 더 뭐 화려한 품종들의 이름이 있는 것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니크한 느낌 때문에 사실상 볼리비아 커피가 대중들한테 가까이 다가가기 좀 힘들기도 하면서 혹은 뭐 더 사고 싶은 그런 커피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한정판 같은 커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농장들이 다양함보다는 늘 봤던 농장들만 많이 보이는 그런 특징도 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수입을 하려면 수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 수입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회사한테 커피를 판매해야 되는데 볼리비아에는 수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곳이 한 손에 꼽힐 만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가 아그리카페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취급하는 커피가 페드로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가문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주 대규모 부자 농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농장들의 커피가 우리나라에 주로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또 커피 산지 중에 하나가 핑카 다케시라고 하는 다케시 농장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커피 농장이라고 하는 요기. 그 다음에는 사실 없었죠. 그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뭐 한 8번 정도 볼리비아 가본 것 같은데 원래 볼리비아는 1헥타 미만의 면적의 농장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그 농장들의 커피를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농장들이 많이 안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1헥타르면은 어느 정도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헥타가 3,000평 정도인데 3,000평 미만의 면적을 갖고 있는 농장주들이 대부분이죠. 한국에도 수요가 되게 매니아층한테 좀 많이 풀려나가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로스터리 회사에서도 볼리비아를 많이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스페셜티 다루는 회사들이 좀 자주 찾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커피를 좋아하는 애호가들은 커피의 정말 특별함을 잘 알지만 대중들한테까지 널리 알려져 있는 커피 산지는 아닌 것 같아요. 볼리비아는.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그래도 유명한 농장 얘기를 좀 해볼까요? 타케시 농장에 아마 대부분 관심이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고도에 위치한 농장이라고 마케팅을 해왔죠. 그래서 해발 고도가 1700, 1600부터 2200 정도까지의 면적에서 커피가 생산된다라고 광고를 열심히 하고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커피가 매우 소량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7명의 바이어한테만 커피를 판매한다 라고 하는 게 이 타케시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인 수입원이 없죠. 근데 타케시 농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페루에서 제가 갔던 곳 중에 2,500m에서 커피가 자라는 곳도 꽤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커피 농장이라고 하는 마케팅은 이제는 팩트가 아닌 것 같아요. 2,500m나 되는 높이에서도 커피가 잘 자라나요? 커피가 자라기가 매우 열악하죠. 매우 열악한데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와인도 밭이 척박해야 좋은 품질의 포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2,500m에서 커피 나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천천히 자라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커피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까 뭐 잠깐 와인 얘기를 하셨는데 와인 같은 경우는 보통 석회질에 이뤄져 있는 땅에서 열매가 잘 맺혀가지고 그 해당 열매들이 보통 한 23브릭스, 24브릭스에 대한 당도가 나오거든요. 커피 같은 경우도 그럼 똑같이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체리에 대한 브릭스를 이제 올리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하는 의도는 아니고 사실 천천히 생장하게끔 만들어서 더 인텐스를 높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생장 속도가 느려지고 체리가 숙성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축적하려고 하는 식물의 성질을 잘 이용해서 커피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고지대에서 자랄수록 훨씬 더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천천히 자라는 만큼 맛과 향이 더 많이 들어있다 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과육을 먹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소개할 때 해발 고도의 차이를 좀 많이 두는 거군요. 그렇죠. 아, 근데 어쨌든 그 타케시는 그 마케팅이 너무 잘 먹혔던 것 같아요. 근데 잠깐 궁금한 게 일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농장 이름. 그래서 타케시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도 아마 엄청 많으실 건데 한국에는 커피를 팔 계획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까라나비에서 80%의 커피가 나온다고 하는데 까라나비 진짜 덥고 진짜 습하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열악해요. 사진 보시면 저기는 핀카 알투라스
라스 알투라스라고 하는 농장인데 지금 사진 속에 있는 펄퍼 보이시나요? 맨 오른쪽에 펄퍼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바로 앞에 나무로 되어 있는 뭐 말구유 같이 생긴 게 하나 있고요. 그 옆에 있는 말구유 길쭉하게 생긴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네. 저거는 뭘 것 같으세요? 혹시 발효 탱크? 발효 탱크예요. 와. 저게 그래, 바이오 탱크예요? 네. 나무로 된 게 발효 탱크거든요. 그럼 나무 발효조는 긍정이세요, 부정이세요? 부정에 가깝죠. 부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기에서 나온 커피가 그 해에 생산된 커피 중에 제일 맛있는 커피였다면 어떨까요? 저 발효조의 재질은 나무가 맞는데 대부분 다 유칼립투스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시멘트로 만드는 것보다 항균성이 더 뛰어날 수도 있답니다. 그래요. 물론 보통은 검증된 사실은 시멘트나 아니에요. 타일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타일로 많이 하죠. 유칼립투스면은 유칼립투스 자체 향이 엄청 센데 엄청 세죠. 그러면 그게 커피에 안 배어요? 근데 그게 쓰고 하다 보면 냄새가 안 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 자체가 갖고 있는 약간의 항균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결론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저기서 만들어도 1등 합니다. 그러면 뭐 품질과 관련된 설명 끝난 거 아닌가요? 아직도 이걸 왕성하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 많은 걸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단적인 예로 개인 농장에서 조그만 규모의 농장에서는 아직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사진 속에 있는 식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일까요? 아닌데.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이건 뭘까요?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요거요. 너무 큰데요? 요게- 커피나 하기에? 요게 요 밑에 있는 요 연두 색깔 이파리가 커피보다 더 좋은 수익을 가져오는 아, 이 뭘까요? 코카 이런 건가요? 코카입니다. 자, 사진 세 번째인데요. 요게 코카 열매인데 요거 1kg가 커피를 팔아서 버는 돈 1kg보다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정말 그렇군요. 그러면 생산자들이 어떻게 품종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돈이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농장들이 코카를 같이 심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게 볼리비아의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볼리비아에 처음 갔을 때 농장 바로 인접해서 코카 나무를 심거나 처음에 농장에 입구는 커피 나무인데 요거 산을 딱 넘자마자 다 코카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했던 말이 너무 인상적인데 사 아마리따라고 하는 농장을 하는 친구 윌프레도라고 하는 친구가 했던 말인데 우리 지역에도 이제 코카 나무를 그만 심고 커피로 먹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는데 그럴 만큼 아직도 그들한테는 더 좋은 수익원을 만들어주는 게 코카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직도 많이 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불법은 아니에요. 코카를 어디다 써요? 코카는 네. 아주 고농도로 농축하면 코카인의 재료가 되는 게 맞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얘를 말려요. 말린 다음에 막 씹으면 안에 있는 약간의 환각 성분 때문에 아주 고강도의 노동을 해서 힘든 것들 잠깐 잊고 아주 배가 고픈데 그걸 잠깐 잊고 이런 용도로 그걸 씹기 때문에 그게 아주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코카 열매는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 자양강장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아주 많이 키워요. 여기서 순간 상식. 커피나무는 쉐이딩 하면 좋다고 하잖아요. 천천히 네. 자라게끔. 코카는 쉐이딩을 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딱 그 부분까지만 나무가 있고 코카 쪽에는 쉐이딩 나무가 없고 지금 사진을 보시면 지금 차들이 쭉 줄을 서 있는 것 같은데 가솔린을 넣으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볼리비아에 아주 큰 경제 위기가 와서 저렇게 줄을 3일 서야 기름을 넣을 수 있는데 와. 한 사람당 20리터까지만 넣어준다. 아까는 볼리비아에서 기름이 나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원유가 나오는데 정제 기술이 없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 원유를 다른 나라에 팔았다가 요걸 다시 사와야 되는데 달러 보유고가 너무 적어서 원유를 원하는 만큼 살 수 없대요. 그래서 저런 모습이 지금은 까라나비 인근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여기뿐만 아니라 수도니 나파즈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통장에 달러가 있어도 1인당 인출한 돈은 30달러까지 찾을 수 있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생각으로는 납득은 안 되지만 지금 현실이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달러 보유 때문에 제한을 걸어놨나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커피를 소싱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항구가 없어가지고 대량으로 커피를 하기도 어렵고 경제 상황도 이제 매우 안 좋은데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은행과 은행 간의 신뢰가 필요하고 그걸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의 무역을 할 수도 없고 인프라가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좋은 커피를 만약에 찾는다 하더라도 그 커피를 안전하게 가공해서 포장해서 항구로 가져가든 공항으로 가져가든 그것 자체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래서 다채로운 볼리비아 커피를 시장에서 만나기 어렵다. 볼리비아 커피를 아주 오래전부터 좋은 커피를 찾으려고 너무 노력하고 있고, 저는 그냥 개인적인 신념 같은 게 아직 감춰져 있고 더 작은 농장을 갖고 있는 농부들이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수출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그 농부들이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COE를 옛날에 하다가 볼리비아 정부에서 접었어요. 이거는 지금은 우리나라랑 잘 COE 를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 2009년도를 마지막으로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데, 작은 규모의 옥션들이 몇 군데에서 있어요. 베스트 오브 볼리비아, 베스트 오브 까라나비, 또 프레지덴셜 컵이라고 하는 대회도 있고, 그래서 여러 대회들이 자체적으로 열리고는 있는데 각 대회마다 나름의 다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다들 쉽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그럼 궁금한 게 자체적으로 내수로 소비를 할 수가 있나요? 네, 아까 뭐 얘기했던 라파즈는 관광객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좋은 커피를 소비를 할 수 있는 시장이 되기도 하고, 그 로컬 시장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로 육로로 뭐 수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도 나름의 자가 소비는 좀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해상 운송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에요. 칠레에 이끼깨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볼리비아에서 쭉 와서 이끼깨 항구를 통해서 컨테이너를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육로 운송이 그다지 가깝지 않고 굉장히 멀고 비용도 많이 들고, 여기에 육로 운송을 하는 동안에 커피가 변질되는 것들, 그리고 볼리비아랑 칠레랑 사이가 아주 뭐 베스트 프렌드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 이 루트를 통해서 커피를 가지고 오는 국내 업체가 있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시장에서 보이시는 볼리비아 커피 중에 25,000원 언더의 가격을 갖고 있는 커피들이 있다면 아마 그 항구를 통해서 온 커피일 가능성이 높은데, 운송기한이 한 50일 가까이 걸릴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올해 소싱을 준비하고 있는 농장들이 있잖아요.